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도 처량하고 안쓰러워서 저절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심지어 최근엔 너무 억울해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전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져서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살았던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서글퍼요. 말이 좋아 보육원이지 사실 지방에 있는 시설에 워낙 오래되고 낙후된 곳이라 창고나 다름없는 데서 살았거든요. 다른 보육원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있던 보육원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은 한 명이라도 더 입양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도 5살 때 한 번, 11살 때 한 번 해서 2번이나 입양이 됐었어요. 그런데 2번 다 파양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마땅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는 집마다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파양되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면 원장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2번이나 파양을 당하냐고요. 내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부모님 말 잘 듣고 얌전하게 지내라고 했지. 넌 어떻게 된 애가 11살이 돼서도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제 다 커서 더는 입양한다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제 어떡할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 생각이야? 저라고 입양되고 싶지 않을 리 없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양부모님과 살고 싶었어요. 5살 때 처음 입양됐을 땐 어린 제가 뭘 아나요? 저에게도 부모가 생겼다는 게 마냥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라고 천진난만하게 부르며 잘 먹고 뛰어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양부모님은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남자애보단 여자애가 얌전할 것 같아서 절 입양했는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제가 너무 천방지축이라 힘들어서 파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원장님께 전해 들은 어린 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배운 대로 잘 먹고 신나게 놀기만 했을 뿐인데 그걸 싫어하는 어른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요. 전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말도 별로 안 하고 저는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이 바라는 얌전한 애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는 보육원에 입양하러 온 부모들이 제가 아무리 어려도 애가 얼굴이 너무 어둡다고 데려가지 않았어요. 수영아, 어른들이 오면 무조건 웃어야지. 그렇게 바보처럼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너 같으면 예쁜 짓도 안 하고 뚱하게 있는 애 데려가고 싶겠어? 원장님의 말에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밝게 웃고 떠들 땐 산만하다고 싫어하더니 이제 안 웃고 얌전히 있으니까 뚱하다고 싫어한다네요. 전 어린 나이에도 입양돼서 부모가 생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부모가 있는 애들은 좋겠다 싶더라고요.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11살이 되던 해에 절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입양됐을 땐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양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얌전하고 순한 아이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웬걸 11살 때 만난 양부모님은 다 큰 게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는다고 음흉해서 싫다고 했다네요. 입양해서 갔을 때도 양어머니는 그래도 저와 잘 지내려고 잘 해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양아버진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거든요. 양아버지의 행동에 이러다가 또 버려지는 건 아닌가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또 파양됐습니다. 아내가 하도 입양하고 싶다고 우겨서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입양한 건데 애가 말을 해도 대꾸도 별로 없고 웃지도 않는 게 뭔가 오싹해요. 사실 제가 입양은 죽어도 싫다고 한 건 보육원 출신 애들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인데 혹시나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정상인 사람이면 애를 보육원에 버리겠어요. 아무래도 찝찝해서 더는 못 키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전 순간 제가 애완동물이 된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작은 동물 하나도 데려다 키우기로 했으면 뭐든 사랑으로 보듬고 살아야 하는 건데 절 입양했던 양부모들은 다들 절 무슨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데리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마치 하자가 있는 장난감처럼 다시 반품해버리곤 했죠. 그 이후로 더는 입양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양부모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피가 안 섞인 남이니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인생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입양이 되지 않은 것도 아는 거지만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제가 지내던 보육원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때 어린아이들은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지만 당시에 전 이미 중학교 졸업반이라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정을 여기저기 전전했어요.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1년, 경기도에서 1년, 서울에서 1년을 넘게 보내고 나서야 성인이 된 전 독립하게 됐죠.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느낀 게 참 많아요. 부산에서 지냈던 위탁가정은 이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중년에 접어든 부부가 절 키워주셨어요. 그 집에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유난히 두 분이 절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오히려 그 점이 가장 힘들었죠. 저만 보면 딱하단 눈으로 혀를 차셨거든요. 이 예쁜 걸 버리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못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아마 너 버리고 마음 편하게 못 살고 있을 거야. 당연하지. 자기 새끼 버리고 발 뻗고 자면 그게 인간인가? 천벌 받아도 진작에 받았겠지. 그 나쁜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길은 수영이 네가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라.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부모 욕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학비도 내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신 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는 1년 동안 한 번씩 제가 초라해지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처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나마 부산에서 지낸 건 양반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지낸 위탁가정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절 위탁해 주신 분들에겐 어린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요. 처음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 마음을 너무 알겠다면서 자식을 버린 부모 마음은 오죽 힘들었을까 싶어 저 같은 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위탁가정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은 절 애들 보모 데려다 놓은 것 같았어요. 위탁가정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애기 기저귀 갈라고 시키고 새벽에 분유를 먹이는 것까지 시켰거든요. 제가 기저귀 갈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해볼게요. 어머, 보육원에서 살았으면서 애들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봤어? 신기하네. 아, 너 있던 보육원은 어린애들 없었니? 애기들이 있긴 했는데 제가 그런 일까지는 안 했거든요. 팔자 좋았네. 공짜로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면서 동생들도 안 돌보고. 처음엔 저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생이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애들을 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먹이는 정도는 한 집에서 사는 동안 충분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당연하게 저와 아이들만 집에 두고 부부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툭 하면 저에게 애를 맡기고 자기들 볼일 보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애들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다 나중에 제가 힘들어서 매일 애 보는 건 안 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더러 기가 막힌다는 듯 굴더라고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아, 너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이 집에서 살려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이번 주 내내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제가 애들 먹이고 씻기고 다 했잖아요. 아줌마 아저씨가 바쁘시면 저도 어쩔 수 없는데요. 매일 저한테 애들 맡기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늦게 오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전까진 저도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험 기간이라 저도 예민해져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애들 부모라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술이 떡이 대에 들어오는데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와, 누가 보고 배운 거 없는 애 아니랄까봐 얘 되버러진 것 좀 봐. 야, 됐어.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한테 애들 못 맡겨. 매일 애 맡기고 술 먹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저도 참다 한마디 한 건데 제 말을 듣기 싫었는지 아저씨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을 하더군요. 필요 없다고요.
그 순간엔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가 괜히 나를 때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나가라고 쫓아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에 위탁모 아줌마가 그만하라고 아저씨를 말려서 그쯤하고 더한 소리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전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뻔하죠. 그 아저씨가 더는 저를 못 데리고 있겠다고 했겠죠. 그래도 그게 저에겐 오히려 잘된 일인 게 지방에서 더는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전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도 그때가 저에겐 가장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위탁가정으로 지낸 집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가족들도 좋은 분이라 고3 시절을 비교적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위탁을 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해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거든요.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덕분에 제 팔자에 대학 구경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은 못했지만요. 사실 제 욕심에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하고 싶었어요. 들어간 것도 힘들게 들어갔으니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졸업하려고 했죠. 그런데 등록금에 생활비에 다 제 힘으로 벌어서 살려고 하니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복학하길 반복하다가 결국엔 2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아르바이트 하던 회사에서 제가 성실하고 일을 좀 한다고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셨거든요. 요즘 세상에 명문대도 아닌 대학 나와봐야 뭐해. 괜히 이름도 없는 대학 졸업장 따겠다고 학자금 대출만 받아서 빚만 생기지. 내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일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것보다야 정직원이 훨씬 낫지.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은 동네의 작은 사무실로 대학을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격리와 사무업을 도와드렸던 거였어요. 주말에도 회사가 바쁘면 가끔 나와서 도와드리고요. 결국은 사장님의 설득에 넘어가 버린 전 대학을 그만두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첫 월급은 175만 원이었어요. 제가 근무한 시간에 비하면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제가 그 금액을 받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게 그 회사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방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혼자 살던 고시원도 한 달에 20만 원이었어요. 고작 아르바이트 몇 개에서 고시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돈도 안 내고 그 방을 쓰게 해주셨어요. 어차피 남는 방이라고요. 내가 가끔 야근하거나 하면 쓰던 방인데 네 사정이 안쓰러우니까 그 방 쓰게 해줄게. 그래도 침대에 냉장고 있을 건 다 있어. 살기는 편할 거다.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사장님이 고지식하고 일도 빡세게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인정은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 방에서 살면 전기세나 수도세가 나올 텐데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게 해주셨죠. 더군다나 한 번씩 밥도 사주시고요. 좀 고생스러워도 네 나이 땐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돈부터 모아야 돼. 여기서 월세 아껴서 좋은 집 구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2살이에요.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 직원도 시켜주고 방도 빌려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더군다나 당시에 제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고아다 보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게 고마워서 금방 믿어버렸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가난해서 대학도 졸업 못했다고 간혹 무시도 당하고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가진 게 없는 고아라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돼서 결국은 그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 회사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예요. 늦은 밤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놀라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 회사로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의 아내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사장님 핸드폰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자 사모님께서 다짜고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이 인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 감히 내 남편을 노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응? 도대체 뭘 보고 배웠으면 이런 짓을 해?
순간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했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제 머리끄덩이를 놔주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사장님이 나타나 절 사모님 손에서 떼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그날 머리가 다 뽑혔을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사모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사장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모는 그걸 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제가 미쳤다고 마흔 넘은 아저씨를 만나요? 사모님, 아무리 오해하셨다고 해도 제 머리끄덩이까지 잡으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살다 살다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에 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엔 참 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의 머리까지 잡아놓고 사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러게 다 큰 처녀가 왜 회사 쪽방에서 산다는 게 말이나 돼? 나는 이 인간 바람 피우는 거 알자마자 상대가 당연히 아가씨인 줄 알았지. 사장이 바람을 피고 다닌다는 의심은 드는데 증거가 없으니 이래저래 사장 핸드폰을 뒤졌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 안에 쪽방에서 산다는 걸 알게 되고 사모는 당연히 제가 내연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아저씨를 만나요. 제대로 확인은 하고 오셨어야죠.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도 안 하고 자꾸만 변명만 늘어놓으니 저도 기분이 나빠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제가 미쳤다고 사장님을 만나냐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사모의 태도였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뭐가 좋다고 그 앞에서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내 남편이 아무리 아저씨라도 돈도 많고 인물도 좋잖아? 그쪽같이 고아에다가 오갈 데 없는 신세한테는 내 남편이 과분하지. 사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고아에 오갈 데 없는 신세라 사장님도 과분하다네요. 순간 너무 울컥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영 씨가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그만 당신이 사과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마누라 두고 바람이나 피우러 다니는 주제에 맨날 딴 년만 감싸고 돌지.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사과를 왜 해? 제가 아무리 갈 곳 없는 신세고 가난뱅이여도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은 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전 제가 왜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든다는 게 딱 그때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정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다음날 사표를 냈어요. 사장은 전날 일 때문에 그러냐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갈 데 없는 신세라도 그런 일까지 당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에 다닐 순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오갈 데가 없어도 한 달에 175만 원보단 더 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말대로 여기 있으면서 저 월세 보증금 정도 모았어요.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선 사모한테 사과도 받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싶어 그쯤 하고 회사를 떠났죠.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미 친부모에게 버려졌을 때 난 그때부터 혼자였구나.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말고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연습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도 졸업 못하고 기술도 없으니 한시라도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싶어 식당에 들어가 요리를 배웠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욕이란 욕은 다 들어가며 식당 안에서 버티고 버텼어요. 덕분에 한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굳이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고하다, 혼자 산다 이런 얘긴 일절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척하며 살았죠. 그랬더니 굳이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누구도 절 딱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독하게 산 덕분에 제가 하는 일에선 어디를 가나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마다 잘 되고 성공해서 새로 여는 식당마다 절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중 잊고 있었던 제 과거가 다시 또 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에겐 제 사생활 같은 거 말 안 해도 되지만 연애는 달랐어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제 과거가 또 발목을 잡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부모 없는 고아를 며느리로 달가워할 시부모는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식당 안에서 난다긴다 해도 남자친구의 부모 앞에선 그냥 부모 없는 고아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아시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절 만나려고도 안 하셨고요. 사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저의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식당 사장이었어요. 새로 오픈한 식당에 스카우트가 돼서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식당이 잘 돼서 가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장과 가까워졌고 연애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식이라면 벌벌 떠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식당을 차렸거든요. 남자친구는 식당에 나와서 하는 일도 없었어요. 주방이나 홀 직원들에게 몇 마디 잔소리하고 계산을 받는 게 하는 일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런 남자가 절 좋아했어요. 처음엔 제가 무슨 신데렐라라도 된 것처럼 기분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뭐든 다정하게 잘 해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지만 그땐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당시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겠다고 애를 썼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했는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절 만나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만나자마자 저는 꿈속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아라 결혼을 반대하셔도 그렇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전혀 배려 없이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나 태어나서 고아 처음 봐. 어머, 우리 아들이 미리 말 안 했으면 새카맣게 몰랐겠다. 그래도 부모 없이 자란 것 치고는 성공했네. 우리 아들 가게 정도면 들어오기 힘들었을 텐데. 당시 제가 다니던 식당이 서울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에요. 전 오로지 제 힘으로 그 식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말은 좋게 안 하셔도 제 실력은 인정해 주셨어요. 힘든 상황에 열심히 산 것 같다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점이 더 싫어. 여자가 고생 모르고 곱게 자란 게 좋지. 힘들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고집도 세고 드세겠어.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제가 고아라는 말만 듣고 시부모님은 마음대로 절 판단하셨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툭 하면 당신네 집안이 대단하다고 하셔서 대단히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남편 가게도 차려주실 정도면 경제력이 좀 있나 보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가게를 차려준 게 돈이 있어서 차려준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려주신 거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워낙 귀하게 자라선지 부모가 빚까지 내서 차려준 가게 가지고 사장이랍시고 떵떵거리고 다닌 겁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오래 살아온 만큼 가족이 생기면 뭐든 헌신하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진혁 씨한테 잘할게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너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뭐든 하겠다고 하겠지. 근데 우린 아쉬울 게 없다. 우리 아들 어디 나가도 안 끌려서 제발 좀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줄 섰어. 에이 엄마,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아무랑 할 수 있나.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 우리 자기랑 결혼할 거야. 우리 가게 유명해진 것도 다 우리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거라니까. 우리 둘이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분점도 내고 더 성공할 거야. 아이고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팔불출인 게 똑같네. 지가 저렇게 좋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려. 우리 아들 괜히 마음 졸이게 하지 말고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줘. 저희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릴 적 파양당하고 난 뒤론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고 아양 떨거나 입에 발린 말은 안 하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 저도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오로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절 100%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전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저도 예비 시부모님이 100% 마음에 안 들긴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족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원래 가족이라는 게 서로의 허물도 감싸주고 이해해주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 결혼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 시부모님도 절 받아주실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시집살이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보다 현실이 더 끔찍하더라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초엔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그 힘으로 참고 살았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시집살이 당하는 건 별일 아니다 견디면서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가게 일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아들을 키우느라 남편이 혼자 가게 운영을 했는데 가게가 자꾸만 적자가 났거든요. 정 가게를 좀 줄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만 가게를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가는데 우리도 강남으로 진출해야지. 내가 봐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식당 새로 오픈할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강남에 식당을 내? 돈이 있어야 꼭 강남에서 장사하나? 은행에 대출 알아봤으니까 금방 나올 거야. 원래도 사람이 좀 철없는 면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상황이 힘들어지니 그 점이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은행을 다니며 대출을 받고 다녔어요. 말리다 결국은 남편 마음대로 저지를 것 같길래 차라리 제가 남편을 돕기로 했죠. 남편 원래 성격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 저렴하고 좋은 식당 자리를 알아주셔서 그곳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들도 제법 커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저도 식당에 들어가 함께 일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장사는 제법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좀 이상해졌어요. 잘 되는 건 다 자기 잘한 덕이고 안 되는 건 다 제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항상 싸우는 건 돈 문제였죠. 갑자기 식당 분점을 내겠다고 우겼습니다.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았는데 분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은 이게 문제야. 사람이 그릇이 너무 작다니까.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돈 버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말고 당신은 주방이나 지켜. 남편은 점점 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남편 편이니 제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았죠. 그러던 중 저에게 일이 좀 생겼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식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인지 앞에 먹을 게 있어도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으면 손도 대질 않아요. 어릴 때 입양 갔던 집에서 식탁에 있던 빵을 하나 집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양어머니가 동생들 빵에 손을 댔다고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그렇지. 너는 애가 무슨 식탐이 그렇게 있니?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꼭 동생들 먹는 것까지 뺏어 먹어야겠어? 그게 동생들 빵인 줄 모르고 맛있어 보여서 먹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 얘? 너 빵 좀 먹지 말라고 했다고 뭘 울기까지 하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 먹지 말라고 구박한 줄 알겠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평생 잊히질 않아요. 마치 제가 동생들이 먹고 있는 빵을 덥석 뺏어 먹다가 걸려서 혼나기라도 한 것처럼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서럽게 우니 양어머니도 민망했는지 그만 울라고 다그쳤지만 어째선지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절대 내 것이 아닌 물건이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면 쉽게 남의 걸 훔치거나 손을 대는 줄 알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소유욕이나 무력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남이 산 물건이나 음식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인지 좋은 물건을 봐도 별로 갖고 싶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전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평생 마른 체격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거울을 보면 평소보다 더 마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왜 그렇게 말랐냐고 묻는 일도 많아지고요. 회사 동료들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 말까지 했어요. 그제야 전 내 몸에 정말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 40년 넘게 살면서 제 몸이나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고 말았죠. 뭐든 별일 아니다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병원엔 거의 가본 적도 없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선 저보다 남편이나 아이 위주로 살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라 우리 집에 저녁을 다 함께 먹기로 해서 오랜만에 시부모님이 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부모님은 절 보자마자 살이 빠졌다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가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볼품없이 살이 빠지니? 누가 보면 내 아들이 쫄쫄 굶기는 줄 알겠다. 엄마, 저 사람이 굶기는 왜 굶어? 맨날 애가 먹다 남은 찌꺼기 얼마나 싹싹 긁어먹는데 그냥 평생 체질이 저래. 그래도 옛날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줘서 시어머니의 말씀이 서러워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젠 남편마저 저러니 더는 대꾸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무조건 마른 여자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 여자가 살집이 좀 있어야 남자가 앉는 맛도 있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도 성격도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는 애가 더 까칠해 보이게 그게 뭐니? 좀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라. 제가 일부러 살을 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생신이라고 밥상까지 차린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싫은 소리만 하시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요즘 계속 그래요. 전엔 아들 키우고 남편 챙기면서 소소한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고 다 짜증나고 그래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더니 살이 빠졌나 봐요. 신경 쓸게요. 그놈의 몸은 도대체 언제쯤 건강해진다니? 하긴 애가 뭘 먹는 게 있어야 살도 붙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지. 아유, 매일 병든 닭처럼 빌빌거리고 다니니 그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와도 재미가 없겠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저래서 준혁이나 잘 챙길지 몰라. 엄마,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우리 준혁이도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그 상황에서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아들까지 들먹이며 아들도 살이 빠졌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손주도 얼굴이 바짝 말랐네. 애미 너 설마 너 밥 안 먹는다고 우리 새끼도 굶기냐? 순간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전 듣다 기분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제 아들을 굶겨요? 애가 요즘 키가 커서 살이 좀 빠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보셔서 그런 거죠. 더 듣고 싶지 않아 저도 언성을 높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성질을 내고 일어나도 어차피 제가 갈 곳은 없어요. 주방에나 들어가서 과일이나 깎는 거죠. 아이고, 이래서 사람이 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다. 저거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어른들 얘기하는데 저렇게 소리 버럭 지르고 나가버리지. 엄마 미안해. 저 사람이 원래 눈치도 없고 애교도 없잖아. 그래도 음식 하나는 좀 하니까 식사나 하세요. 제가 갈 때 갈비도 싸드릴게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들끼리 제 얘기하며 시시덕거리는데 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주방에 서서 과일이나 깎고 있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아들은 이제 9살이라 한창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저에겐 함부로 하셔도 제 새끼한텐 잘해주시니 저만 참고 살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에게 고난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변기에 피가 잔뜩 고여 있더라고요. 전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처음엔 아이 낳았을 때 생겼던 치질이 재발한 건가 싶어서 학문외과를 갔죠. 그런데 의사가 내진을 해보더니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환자분 아무래도 암인 것 같은데 바로 큰 병원에 가보시죠. 순간 전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암이라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이제 40 좀 넘었는데 암이라니요. 그럴 리 없어요, 선생님. 혹시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족 유전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에도 발병돼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거지 같은 팔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병까지 주실 수 있나 싶었어요. 언뜻 보기에도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소견서 작성해 드릴 테니까 바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꼭이요. 제 상태가 걱정되셨는지 의사 선생님은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하셨어요. 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바로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 병원에서 3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거지 같고 끔찍해서요. 걱정하던 대로 전 암이 맞았습니다. 직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항암부터 시작하고 수술해야 한다고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바로 입원하시라고요. 그날 하루 동안 가족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제 가족 중에 암 병력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유전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입원해야 하니 가족들과 상의하라고요. 전 병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내 제 아들, 우리 아들 얼굴만 떠올렸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전 병원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곱든 밉든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남편이에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대면대면해졌어도 아내인 내가 아프다는데 남편이 절 걱정하고 위로해주겠지 싶었거든요. 여보, 나 지금 땡땡병원 앞이거든? 내가 너무 놀라서 그러는데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뭐야? 가게도 내팽개치고 갑자기 병원 간다고 애까지 맡기고 나가더니 이제 데리러 오라고? 이 여자가 요즘 진짜 왜 이래? 왜? 병원에서 죽을 병이라도 걸렸대? 남편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나쁜 놈이 제 목소리가 딱 들어도 안 좋은데 말을 젖따위로 하더라고요. 순간 전 너무 화가 나서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래, 나 죽을 병 걸렸다. 그래서 좋냐? 나 암이래. 그것도 암 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전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핸드폰 너머로 남편이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정말이냐고, 진짜 암이냐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전 간신히 멈췄던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놀랐는지 바로 병원 앞으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웬일로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어요. 내가 오는 길에 다 알아봤는데 요즘 암은 병도 아니래.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전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매일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이래서 좋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갔어요. 가게 일도 아들도 다 걱정됐지만 남편이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해줬고요. 근래 몇 년 동안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남처럼 지냈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프다고 가게도 챙기고 아들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부부는 부부구나 싶어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항암을 받고 퇴원을 했어요. 그날 마침 공휴일이라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당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준영이가 할머니랑 자고 싶다네. 공휴일이니까 하루 엄마 내서 자고 내일 갈게. 당신은 푹 쉬고 있어. 나 택시 타고 잘 왔으니까 걱정 말고 놀다 와요. 아들이 시어머니 내서 자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항암을 받으면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들이 오랜만에 봤다고 자꾸 놀자고 하면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아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푹 쉬고 내일 만나서 신나게 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웬일로 몸이 개운했어요. 몸이 좀 살만하니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좀 넘었길래 저도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부모님도 뵌 지 오래됐으니 얼굴도 뵙고 저도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려고요. 그런데 웬걸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뭐가 이렇게 재미있나 싶어 들어가려는데 현관에 웬 여자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웬 여자가 콩콩 뛰며 신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우리 곧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아싸! 알고 보니 이 미친놈한테 내연녀가 있었어요. 언뜻 봐도 새파랗게 어리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도 내연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는 어쩜 이렇게 밝아. 그럼 우리 아가가 우리 며느리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실 그냥 암도 아니고 말기암인데 살아봐야 6개월이나 버티겠니? 6개월 살면 오래 사는 거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할까? 아니, 수술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깝잖아. 에이, 어차피 죽으면 보험금 나오는데 그깟 수술 좀 받으면 어때?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도 보험에서 받지. 아, 그러네.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역시 우리 자기 똑똑해. 남편이 웬 여자 볼에 뽀뽀를 하더군요. 아이고, 방에 있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러다 애 듣겠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가족끼리 술이나 먹자. 우리 준혁이 게임하면 밖에서 누구 하나 죽어도 몰라. 게임에 정신 팔렸는데 뭘 알겠어. 시아버지는 남편을 말리는 것 같더니만 어느새 술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신나서 건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나 남편이나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차반인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술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깜짝이야. 자기야, 이 여자 뭐야? 염치도 없다는 말이 딱 이럴 때 하는 말이더군요. 미친 내연녀년이 제가 술상을 엎어버리자 놀라서 남편 품을 파고들었어요. 그 순간 전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말기암에 얹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여자가 이런 더러운 꼴까지 봤으니 참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야, 이년아, 뭐? 자기야? 내 남편이 왜 네 자기야? 전 그대로 그 미친년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밀치고 그 미친년을 껴안았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식하게. 왜 상은 없고 머리를 잡고 그래? 지금 무식한 게 누군데 글쎄 저더러 무식하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예, 너 지금 시부모 앞에서 뭐 하는 거냐? 너는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행동부터 하면 안 되지. 아, 너 암이라며. 그것도 말기. 너야 아파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아들하고 우리 손주는 불쌍해서 어떡해? 너 없어도 엄마 노릇 아내 노릇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나요?
제가 우리 아들 엄마고 거지 같아도 이 인간 아내인데 암에 걸렸다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시부모가 며느리 죽기도 전에 내연녀를 며느리 취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당신들 미쳤어? 완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뭐야? 이게 정말 아프다고 참아주려고 했더니 시부모들은 뭐 미쳤어? 내가 뭘 했어? 저거 우리를 시부모로 생각도 안 한다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이혼해. 저런 년 죽었다고 우리가 뭐 장례라도 치러주리? 엄마, 그래도, 보험 있잖아. 그 전에 이혼하면 보험비 못 받아. 제가 무슨 가족이 있니? 이혼해도 어차피 우리 준혁이 앞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순간 전 정말이지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단번에 미쳤냐고 제 입을 막았죠. 전 그 인간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그 순간 절 도와줄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히 1시간 후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이 등장했습니다. 수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바로 절 마지막으로 맡아주던 위탁가정의 아저씨예요. 서울에 올라와 1년 넘게 살았던 집의 아저씨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다름없는 그분에게 전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래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미국으로라도 무조건 연락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누구긴 누구예요? 수영이 보호자지.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수영이한테 상처 준 당신들 절대 가만히 안 둬. 시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큰 소리를 쳤지만 잠시 후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들 무릎만 안 꿇었지 아주 벌벌 떨며 아저씨에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당신들 지금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수영이 아니면 당신들 식당 내 건물에 둘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게 빼고 나가. 그리고 강남 바닥에 건물 있는 사람 치고 나 모르는 사람 없거든. 다시는 가게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사실 남편에게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남편이 운영 중인 가게가 있는 강남의 건물이 아저씨 거예요. 말도 안 돼. 건물주 미국에 산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사장님, 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대출 5억 넘게 받았어요. 저 지금 가게 빼면 죽어요. 내가 알게 뭐야. 난 우리 수영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 절대 안 봐줘. 안 돼요, 제발. 그 가게 아니면 나 죽어요. 엄마, 아빠 뭐해? 당장 빌어. 남편은 바보처럼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가게 빼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가게 늘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증금에 인테리어비까지 다 대출받았거든요. 당장 가게를 접으면 그 돈 다 날리게 되는 거니 남편은 쪽박 차는 거죠. 사실 위탁 부셨던 아저씨와 제 사이에 사연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고3 때 만나 절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잠깐 데리고 있는 건데도 학원도 보내주고 문제집도 자기 자식이랑 똑같이 사주셨죠. 아저씨에겐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볼 때쯤 그 딸이 희귀 심장질환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이후론 줄곧 미국에서 사셨고요. 아저씨는 저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지만 정식 입양이 아니면 절 외국으로 데려갈 수 없었죠. 딸이 아픈 상황에 갑자기 절 입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절 두고 떠나신 거예요. 사실 당시에 저도 이미 성인이나 다름없는 나이이니 맞는 결정이었죠. 어차피 몇 달 후면 그 집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던 아저씨와 가족들은 몇 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도 메일로 가끔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절 만나러 오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흔쾌히 건물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암까지 걸린 제가 남편에게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직접 시댁까지 와주신 거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저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저씨는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유명한 로펌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현재 저와 남편은 아직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이 잘못한 게 워낙 확실하다 보니 위자료 소송은 제가 이겼지만 아직 아들에 관한 양육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남편 측은 제가 말기 암 환자라 애를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언제 다시 암이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도 겁이 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저와 살고 싶어 한다면 전 끝까지 아들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아저씨 건물에서 쫓겨났으니 아마 빚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처량한 얼굴에 전 쐐기를 박아줬어요. 당신 말이 맞더라. 요즘은 암이라는 게 치료만 잘 받으면 다 좋아지더라고. 수술도 잘 되고 전이 된 데도 없어서 아주 깨끗하대. 그러니까 나한테서 준혁이 데려갈 생각하지 마. 당신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도 잘 되고 전이 된 곳도 없어서 깨끗하대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직도 저와 남편은 소송 중입니다. 전 이길 자신 있어요. 몸도 건강하게 잘 버틸 자신 있고요. 저도 제 인생이 딱하고 기구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생각하면 씩씩하게 또 살아야죠. 여러분께서도 절 너무 안 됐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힘내라,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기나긴 저의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태어났던 집안은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바로 딸 부잣집으로요. 예전엔 딸이 셋 이상은 돼야 딸 부잣집 근처라도 갈 수 있었다지만 저희 나이 때 딸 셋인 집은 흔치 않았어요. 우리 집이 유명했던 건 단순히 딸이 셋이 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딸 모두 예쁘장한 외모에 개성이 각기 다르고 자기 주장은 강한데 신기하게도 다툼 없이 늘 하하호호 사이좋게 몰려다녔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은 서울 화곡동이었는데요. 우리 동네 분들은 물론이고 제가 나온 초중고 모두 언니들 덕분에 절 모르는 선생님은 별로 없으셨죠. 우리 아버지는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늘 땀에 잔뜩 젖은 옷에 얼굴이 벌겋게 되셨죠. 그만큼 용접 일은 고된 일이었어요. 엄마 말씀으론 너희 아버지만큼 힘들게 월급 벌어오시는 양반 얼마 없다. 너희들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돼. 엄만 손수 아버지 목욕물도 미리 받아놓고 저녁 식탁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열무김치와 양념게장을 빠지지 않게 챙겨 놓으셨어요. 막내딸인 제가 아빠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도 맛있는 반찬도 자주 먹을 수 있고 선물도 제가 원하는 걸로 해주시니까 전 우리 집이 재벌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커왔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세 딸을 가진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빠 회사 체육대회가 열리면 우리 딸들은 가족 티를 주문해서 가족 모두 똑같은 티를 입고 갔어요. 우리 가족은 종목이 달리기, 2인, 삼각, 보물찾기 등등 그 무엇이든 상품만 걸려 있다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상품을 타고야 말았죠. 아버지 회사 사장님이 우리 가족은 최고로 화목한 집안이라며 엄지를 세우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땀을 한참이나 흘린 우리 가족은 늘 단골 돼지갈비집에 가서 10인분은 좋게 먹었어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음료수랑 밥은 무료로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계산서의 금액을 보고 놀라세요. 아니, 이 정도 금액은 어디 학교 운동부 애들이라 와야 되는 건데 남자 하나에 여자 넷이 먹는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이 정도 잘 먹여야 우리 이쁜 딸들 쑥쑥 잘 크는 거겠지. 이러려고 내가 천리라는 거 아닌가? 아버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형제는 5이나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18살 때부터 용접일을 배우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용접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지금이야 세상 좋아져서 용접 학원도 있고 초보라고 해도 일단 와서 열심히만 하면 일당 10만 원 왜 안 주겠어? 하지만 나 땐 말이지 학원이 어딨냐? 그저 숭늉공 아저씨 붙들고 잔심부름하고 빨래 해드리면서 밑에 붙어 있다가 어깨너머로 배우고 아저씨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기술 배우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만큼 세 자매 모두 대학교에 잘 갔고 무사히 졸업해서 각자가 자기 밥벌이 하는 성인이 됐어요. 큰언니는 저보다 3살 위인데 가장 먼저 회사에 취직했고 그 회사의 선배 소개로 남편감도 찾았답니다. 큰언니는 우리 중 가장 먼저 결혼해서 지금 유치원생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둘째 언니는 비혼주의자예요. 지금 41세가 됐지만 아직도 작은 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과대학 나와서 법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지금은 법무사로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골드미스라고 하던데요. 요즘 말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전 집을 예쁘게 변신시켜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나서 회사를 나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어요. 요즘은 고객분들께 우리 업체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합니다 하고 소개하는 유튜브도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드린 고객분들 중 잘된 집을 소개하는 영상도 촬영해봤는데 정말 쑥스럽지만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고객분들도 많이 확보하게 됐고요. 이렇게 우리 세 자매는 나름대로 열심히 밥벌이하며 살고 있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언니들 모두 적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은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엄마의 공이 크셨습니다. 옛날부터 아버지가 버시는 월급을 잘 모아서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드시고 그 이후부턴 이것저것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큰 재산을 모으셨으니까요. 지금이야 서울이고 경기고 전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어머니는 이미 10년도 전에 자식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셨죠. 그리고 그땐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으니까요. 너네 대학교 보내고 나서 맨날 발품 팔아서 아파트랑 상가 보러 다녔어. 그랬더니 돈이 모이더라. 돈이 되는 부동산 말이야. 지금 너네 모두 아파트 하나씩 마련해 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아버지 엄마처럼 집 산다고 똥 싸는 고생하지 말고 집 한 채는 해놓고 시작해. 엄마의 안목은 정확했고 앞을 내다보던 말씀은 적중했죠. 언니들도 저도 남들이 알아주는 동네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딸들 앞으로 아파트를 해주신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환갑도 안 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뜰지 알고 딸들 아파트를 하신 걸까요? 전 엄마를 만나면 꼭 이 말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만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달려드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전 처음 알았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불행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엄마를 의지하고 사랑하셨던 아버진 매일 술을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상처한 슬픔을 삭히셨어요. 그때 큰언니는 출가해서 작은언니와 제가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키며 살려고 집에 들어왔죠. 엄마가 해주신 아파트로 독립했었지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식사도 챙겨드리고 모시고 주말에 산행도 가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면서 작은언니와 전 아버지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 마음을 다잡고 원래처럼 활기차고 든든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죠. 우리 딸들 덕에 이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졌으니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괜히 나중에 시집도 못 가고 처녀 귀신 돼서 아비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살짝 웃으며 이렇게 농담도 하실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었죠. 고집이 세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둘째는 포기하더라도 막내 너라도 어서 결혼하면 좋겠는데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도 결국 너네 결혼식을 못 보고 갔잖니. 더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막 30을 넘긴 때였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염려가 당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눈이 높은 건지 일하느라 다른 정신이 없는 건지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슬슬 물들어갔죠. 하지만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형부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총각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형부의 소개팅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막내 처제, 이 친구가 나이도 처제보다 한 살 많고 키가 185나 되고 남자답게 잘생겼어. 우리 회사 여자들이 좀 많은데 미호는 물론 유부녀들도 추팔 던진다니까. 그 누구더라? 배우 이정재 닮은 걸로 소문났어. 나 믿고 한번 만나봐. 이정재? 이정재 닮은 키 큰 남자라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홀려서 어영부영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날따라 도로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소개팅 약속에 10분쯤 늦었죠. 전 잘 늦는 법이 없어서 허둥지둥 뛰어가서 이정재 닮은 꼴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정재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나온 유세영 씨 맞죠? 전 조성우라고 합니다. 이 과장님 회사 후배예요. 아 잠깐, 이정재라더니 형부 진짜 뻥튀기를 얼마나 한 거야. 이정재만큼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깔끔한 외모에 옷도 잘 입은 남자였어요. 그와 대화하다 보니 점차 마음에 드는 건 그 남자의 동굴에 있는 듯한 느낌의 중저음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성우 씨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와, 전 첫눈에 세영 씨 알아봤잖아요. 사진보다 더 실물이 눈부시게 예쁜데요. 건축회사 다니신다더니 무슨 모델인 줄. 여자 키가 왜 그렇게 커요? 170cm도 넘겠다. 사돈 낱말이세요. 성우 씨야말로 185cm 되겠는데요. 전 힐 신어서 그렇지 168밖에 안 돼요. 우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주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성우 씨는 눈치도 빠르고 매너도 좋은 남자라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가 제일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성우 씨는 사귄 지 100일도 안 돼서 저에게 깊숙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30대 초반이라서 엄마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셔. 사실 나 친아버지가 몇 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는 걸 나도 바라고 있고 내가 집을 마련할 때까지 괜히 시간 보낼 필요 없잖아. 세영 씨는 이미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그곳에서 우리 신혼살림도 꾸릴 수 있으니까 우리 결혼할까? 저도 친정엄마를 몇 년 전 떠나보냈기에 성우 씨의 마음이 전달되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 성우 씨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결혼에 이르렀어요. 혼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언니들도 모두 제 결혼을 축복해 줬습니다. 다만 성우 씨에겐 홀어머니가 계셨지만 원래 사시던 경기도 안성에 계속 계시고 우린 서울에 따로 살 예정이니 언니들과 별로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러게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 좀 찜찜하지만 대신 다른 시누이나 동서 없는 게 어디야. 아우 난 우리 시댁의 시누이랑 동서가 제일 밉더라. 우린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보험 설계사인데 출근도 제때 하지 않으니 영업 실적이 좋았을 리 없었어요. 고객들 비위 맞추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 툭하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색이 드러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결국 결혼하고 2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길 바랬는데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니까 제 속이 답답했죠. 우리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일을 찾아봐요. 알았어. 노력 중이야. 남편은 말은 대수롭지 않게 잘 해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있었습니다. 백수 생활을 1년 넘게 하니 보다 못한 형부가 어떤 제약회사에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그곳에 다니게 되면서 전 한숨을 돌렸죠. 하지만 남편은 그곳에서 잦은 술자리를 갖고 거기서 만난 여성들과 연락하는 걸 저에게 몇 번이나 들켰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그저 고객들이라 친절을 베푸는 것일 뿐이라며 있으니 저도 별 수 없이 경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허우대만 멀쩡하지 정말 속빈 강정 끌어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우리 2세 문제였어요. 32살의 나이에 결혼해서 거의 7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시현관 시술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나마도 남편은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허락 안 한 모양이지. 왜 그리 아이 갖고 싶어서 안달이야.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좋은데 뭘 굳이? 남편은 철없이 이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시댁에서 재촉하고 성화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부는 또 이런 부분에선 너무 쿨하셨습니다. 아유, 성우가 시험관 안 하고 싶다는데 뭘 억지로 한다니? 그거 돈도 많이 든다면서 괜히 하지 마라. 애기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돈 열심히 벌고 재밌게 살면 돼. 참, 이번 달에 용돈은 왜 입금이 아직 안 됐냐? 내가 그거 철저하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성우 씨가 백수라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네가 벌고 있잖아. 그리고 너네 친정아빠가 돈 많다면서 너네 친정집의 사정을 말씀드려봐라. 그리고 이번 추석에 넌 굳이 안 와도 된다. 성우는 온다고 하지만 우리 제사도 안 지내는데 너까지 올 필요 있니? 그냥 용돈이나 두둑히 알지? 시모는 다른 시모들과 달리 제가 명절에 안 와도 되고 서로 각자 살자는 주의세요. 하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으십니다. 시모는 60대 초반으로 젊은 편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아들과 관계가 돈독해 보였어요. 둘이 속닥속닥 얘기도 자주 하고 저 없이 남편 혼자 안성에 가서 시모를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효도하고 그렇다기보다 둘이 친한 친구 같은 관계? 아무튼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왜 이 집안은 자기 남편이자 아버지의 제사를 안 챙기냐는 겁니다. 설령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일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시댁에 온 7년 동안 시모와 남편은 시부의 기일조차 챙기지 않는 거예요. 너네 시댁 진짜 이상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 제사를 안 챙긴다고? 그런 집은 처음 들어. 아무래도 시부가 가족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해보니 시모가 맨날 시부가 무능력하면서 성질만 더러웠다고 지 뜻대로만 하고 사는 남자였다고 욕을 자주 했어요. 남편 얘기로도 아빠가 너무 엄하고 자기를 자주 때렸다면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듯 했죠.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가족에 대한 흉을 남에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뿐이라서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이 말한 것만 믿기엔 깨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는 비단 시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좋게 말하는 법이 없거든요. 심지어 없을 땐 자기 아들도 욕해요. 이런 시모는 신뢰감이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만이 대단하고 존중받을 만하단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시모와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직원 아줌마가 어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같지 않네요 하고 말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고부 갈등 없이 사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시모는 대뜸 이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동안이고 미인이라서 며느리랑 어머니 뻘로 안 보이죠? 우리 며느리한테는 괜히 내가 미안하네. 객관적으로 시모는 그냥 60대로 보이고 미인 축에도 못 드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 마트 아줌마는 뻘쭘한 표정으로 네 하고 마지못해 대꾸하고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미모를 인정받아서 신이 난 채로 한동안 기분이 업되어 있어요. 우리 시모 좀 웃기죠. 어느 날 작은 언니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너 건강검진 해본 적 있어 없어? 안 해봤지. 아직 젊은데 뭘. 얘 좀 봐라. 너도 이제 30대 중반이야.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비워. 나랑 같이 가게. 그렇게 처음으로 언니 따라 한 건강검진에서 그만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조금 놀랐지만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듣고 차후 수술을 예약 잡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자꾸 여자 문제며 직장 문제로 내 속을 썩이니까 암에 걸려버렸잖아. 뭐? 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남편은 생각보다 크게 놀랐어요. 전 오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설명해 줬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뻔합니다. 분명 자기 엄마에게 이 일을 알리고 상의를 하려는 거예요. 한참을 시모와 통화하고 나온 남편은 저에게 자기야, 그럼 수술 받으면 낫는 거지? 자기 안 죽는 거지? 남편은 제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절 아껴주는 마음에 괜히 흐뭇했어요. 그리고 제 수술날 남편과 시몬 아무리 말려도 저를 따라왔어요. 전 무사히 잘 수술받고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세영 씨 수술은 성공적이고 앞으로 항진제 약 꾸준히 복용하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과 시모는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하면서 안도하셨어요. 절 이렇게나 걱정해주는 남편과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고 한동안 잘 다닌다 싶었는데 또다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예 취업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기술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겠어요. 게다가 성실하지 못한 남편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자금을 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니까 남편은 급기야 우리 친정 아빠에게 손을 벌렸어요. 하지만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신데요. 조서방이 성실하게 회사 다니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인가? 미안하지만 난 신용 없는 자에게 돈 1원도 빌려줄 수 없네. 이렇게 남편은 친정 아빠에게 혼만 나서 돌아왔죠.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나선 집에 있는 저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 남편이 사업 좀 한다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늙은 딸 걷어준 사위를 떠받들진 못할 망정 뭐 1원도 못 준다고? 내가 그 돈 결국 다 받아낼 거니까 두고 봐. 그 노인네 나이가 몇이냐? 그 아내도 일찍 비명행사했다면서 아비도 오래 못 살 게다. 응? 아들아, 기다려.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지금 네가 흥분해서 화내봐야 괜히 일 그르치니까 천천히 계획 좀 짜보자꾸나. 우린 서로 알지 않니? 이렇게 잔뜩 흥분한 남편도 그를 달래는 시모의 말도 뭔가 정상은 아니었어요.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좀 무서워졌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던 저에게 이제 슬픈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빠에게 반찬을 주려고 들른 큰언니는 아빠가 집에 혼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아빠는 숨을 거둔 상태셨어요.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어서 그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세자매는 너무 슬펐죠. 엄마 장례식 땐 그래도 아빠가 든든히 지켜주셨는데 아빠까지 가버린 이젠 고아와 같은 신세가 돼버렸으니까요. 아빠는 69세, 엄만 62세 나이로 세상을 뜨셨어요. 요즘 어르신들 평균 수명에 비하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좀 더 오래 살아주셨으면 그게 너무 아쉽고 아쉬워서요. 언니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겨우 아빠의 장례식을 하고 있던 도중 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장례식장 후미진 곳에서 시모와 남편이 쑥덕거리게 몰래 들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에이, 그 늙은이 잘 죽었네. 내가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뻗대더니만 쫌생이 구두쇠 영감이 죽어버리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자산 어떻게 한대. 며느리 위로 언니가 둘이나 있으니 이거 싸움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가 눈 잘 뜨고 싸움에서 이겨야 돼. 유산 싸움 말이야. 네가 며느리한테 바싹 붙어서 조정 좀 해봐. 응? 이왕이면 지 언니들 목까지 다 가져올 수 있게 하란 말이야. 나도 그러고야 싶지. 근데 알잖아요. 결혼한 내내 어찌나 지네 친정 싸고 들면서 자기 친정 식구들만큼 좋은 사람들 없다고 하는지. 아마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릴 거예요.
세상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좋아하다뇨. 속이 시원하다니. 게다가 우리 언니들이랑 유산 갖고 싸우라고? 뭐 이런 인간 말종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 자매는 정말 우애가 깊고 이런 돈 문제로 싸울 일 따윈 더더욱 없었어요. 법무사인 둘째 언니가 상속세며 증여세 등을 이전부터 아빠와 논의하면서 재산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3분의 1씩 아빠의 재산을 나눴고 오히려 둘째 언니인 큰언니가 조카들을 키우느라 돈이 더 필요하다며 미혼인 자신은 괜찮다고 해서 큰언니에게 자기 몫을 더 주었는걸요. 장례식을 잘 마치고 2주 뒤에 세 자매가 모여서 둘째 언니가 하라는 대로 인감증명서 가져오고 인감도장 찍으라는 곳에 찍고 누구 하나 토다는 법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유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는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와 봤자 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괜히 우리 부모님 목숨값 같기도 하고 저야 그럭저럭 먹고 살 직업이 있고 아이도 없으니 딱히 돈 쓸 곳도 없으니까요. 그보다 내 소중한 가족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상실감에 기운이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은 집에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자기야, 어떻게 재산 분할은 잘했어? 우리 얼마나 생기는 거야? 남편은 잔뜩 신이 나서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자기처럼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아마 10억 정도는 내 은행으로 입금될 거야. 그 돈이 난 반갑지만은 않은데 어떡하지? 눈물이 또 날 것만 같이 울컥하는데? 뭐 10억? 이쁜 내 마누라, 친정에 복도 많아, 돈도 많아. 우리 그 10억으로 뭐 할까? 나 하고 싶던 그 사업 이제 해도 되겠지? 응? 이렇게 잔뜩 허황된 상상에 젖어 너무 신나 있었어요. 참, 엄마가 자기 오면 꼭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안 좋은 일 지내고 나서 몸이 상했을 거라고 맛있는 보양식 했다고 말이야. 그래도 남편과 시모가 같은 제 가족이 있어서 쓸쓸했던 마음이 좀 위안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날 굳이 시모가 기다리고 있는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모는 뚝딱거리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원래 집안일을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부엌일 하시다니 가슴이 찡했죠. 아이고 얘야 어서 와라.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그럴 줄 알고 이 시애미가 너 생각해서 맛있는 식사 준비했다는 거 아니냐. 아유 우리 상속재산은 언제 입금된다니? 어머님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입금은 정확히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걸리진 않겠죠. 아이고 그래. 아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저 방에 가서 좀 누워있거라. 아직 밥 때려면 1시간은 남았으니까. 전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고 나자 우리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이 파랗고 잔뜩 성난 눈으로 절 노려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계셨어요. 분명히 보이는 얼굴이 아버지 얼굴은 맞는데 저에게 저럴 분이 아니신데 왜 저렇게 노려보실까 당황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악몽 때문인지 식은땀도 나고 찌르는 듯한 두통이 생겨서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타는 듯한 갈증까지 느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고 있는데 또 그 쑥떡쑥떡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본능적으로 전 부엌 입구 벽에 몸을 숨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쟤 지금 자고 있는 건 맞지? 그동안 며느리 저거 친정아빠 믿고 거만하게 구는 꼴을 어떻게 참았는지 알아? 바로 이날만 기다린 거야. 당연하죠. 나도 못생기고 똑똑하기만 한 늙은 여자랑 더 못 살겠어요. 회사나 길거리에 나가봐. 돈만 있으면 나한테 옷 벗고 달려들 젊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난번 갑상선 암 판정받고 혹시나 자기 아빠보다 먼저 죽을까봐 걱정했잖아요. 그럼 그 장인 재산 우리 게 안 되잖아. 법이 그렇다대요. 저 아빠가 죽고 나서 아내가 죽어야 장인 재산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숨죽이고 기다린 거 아니냐고. 헤이그, 그런 거 보면 너도 나도 참 쳐죽일 못된 것들이다. 그렇지 않냐? 아, 니네 아빠 죽고 보험금이 그렇게 조금 나올 줄 누가 알았다니? 금방 알놈의 보험사 조사관만 아니었어도 5억은 나오는 건데 말이야. 이번엔 실수 없이 그 장인 재산 쟤한테 간 것까지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한 건 맞지? 맞다니까요. 저 여자 앞으로 상속 재산이 현금 10억은 나올 거래. 지금 아파트도 내 것이 될 거고. 엄마, 우리 이대로 로또 대박 맞았어요. 그래, 내 아들. 이제 마지막 작업만 실수 없이 해내자꾸나. 자, 이거 하나면 이 재산들 다 우리 거다. 시모는 남편에게 무엇인가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지퍼락을 전해줬어요. 저게 뭘까? 저들은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독약이구나. 남편은 시모에게 지퍼락 속의 흰 가루를 제 국그릇에 뿌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신음소리를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재빨리 가렸어요. 그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절 깨우러 가야겠다며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제가 두통으로 깨지 않았다면, 이상하게도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오지 않았다면 전 꼼짝없이 저 정체불명의 가루가 들은 국을 먹고 어떻게 됐을지. 전 그들이 나오자마자 몰래 들어가서 식탁에 놓여진 제 국그릇과 남편의 국그릇을 뒤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전 방에 없다며 찾는 세 사람에게 화장실에 있다고 변명했죠. 시모와 남편은 밥을 차려놨으니 어서 먹자면서 절 부엌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절 호시탐탐 노리면서 긴장하고 있었고요. 전 그들의 계략을 모르고 당하는 척 제 국그릇을 남편의 것과 바꾼 걸 들키지 않을지 긴장하며 있었죠. 분위기는 어색하고도 냉랭했습니다. 아무도 수절 들지 않고 서로의 눈치만을 살폈죠. 아유, 얘야, 그동안 아버지 상 치르느라 고생했을 텐데 어서 한술 뜨렴. 내가 특별히 최고로 좋은 한우 뼈다귀 사다가 오래오래 고았단다. 너 더 건강하라고 말이야. 어서 먹어봐. 뭐? 더 건강하라고? 날 죽이려고 몰래 약까지 타놓고서 저렇게 말하는 시모가 정말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성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처럼 연기를 하면서 전 숟가락을 들었죠. 제가 먼저 먹어야 그들이 안심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독약을 스스로 먹을 테니까요. 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고생했더니 심신이 모두 약해졌나 봐요. 어머님이 주신 공국 먹고 건강해질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까지 말아서 억지로 떠먹었죠. 이윽고 제 앞에 있는 밥과 국은 반절이나 먹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선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말 그 눈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늑대, 악어, 호랑이, 그런 야수의 무서운 눈도 아니고 귀신 같은 눈이었어요. 그렇게 흉악하고 무서운 눈은 처음이에요. 왜 저만 보고 두 분은 식사 안 하세요? 어머님도 당신도 먹어요. 국이 정말 맛있어요. 제 말에 안심한 두 사람은 열심히 밥과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공국이 맛있네요. 아주 진국이야. 이렇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저는 뒤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맛있지. 그게 바로 당신이 준비한 그 독약이 든 국이야.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어요. 저 속이 좀 울렁거리고 머리에 두통이 일어서요. 아무래도 체했나 봐요. 바깥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요. 두 분은 마저 식사하세요. 전 산책 좀 하고 돌아올게요. 실제로 독약을 먹지 않은 제가 그 둘 앞에서 멀쩡히 있다면 그들이 눈치채고 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전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어지럽다면서 머리를 부여잡자 독약의 효능이 돌기 시작했다고 느껴선지 시모는 아주 반기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밖에서 좀 걷다 보면 체기가 내려갈 거야. 아유, 어서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오너라.
그리고 전 차키와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가서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도 전 뒤를 계속 돌아봐야 했어요. 남편과 시모가 눈치채고 절 쫓아올까 봐서 두려웠거든요. 차를 몰고는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전 처음으로 날숨을 크게 쉬었어요. 너무 무섭고 긴장해서 숨 쉬는 것도 까먹은 듯 했죠.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자 긴장감이 풀리고 그대로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흑흑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에 놀란 경찰서 안에 몇 경찰들이 절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줬어요. 아니,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하지만 너무 놀란 제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못했어요. 저쪽에서 걸어온 여자 경찰관이 냉수 한 컵을 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큰일 당하셔서 너무 놀라신 모양인데요. 여기 경찰서니까 선생님 이제 안전합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세요. 그렇게 제 등을 쓸어 내려주고 덜덜 떠는 저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전 가까스로 입을 열 수 있었고 제 말을 듣던 경찰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전 살인을 당할 뻔했어요. 어떻게 겨우 빠져나왔지만 어쩌면 지금 집엔 누군가가 절 대신해서 죽어있을지도 몰라요. 경찰들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시모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마주한 광경은 바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몸에 경련이 일어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시모는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된 거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아, 일을 어째 하며 당황해서 서 있기만 했고요. 경찰들은 구급차를 불렀고 시모를 현장에서 바로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을 거뒀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를 죽이고 제 돈을 가로챌 생각에 희죽이던 남편이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걸 보고 허탈해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저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의 장례식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었죠.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게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하고선 지금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언니는 제 얘기에 기함을 하면서 이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그러고 다급히 제게 와줬습니다. 작은 언니도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전 거의 실신할 지경의 몸 상태로 뒷방에 누워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인사만 겨우 하고 다시 누워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화장해서 근처 강가에 뿌렸습니다. 그 사람의 묘소를 만든다 한들 전 그 묘소를 절대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아내로서 할 도리를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끝냈고 이로써 제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형사는 참고인 조사로 경찰서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걸 형사에게 얘기했어요. 형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혹시 시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냐고 물어봤죠. 전 가장 큰 잘못을 한 범죄자니까 응당 감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형사는 박자옥 씨, 그러니까 시몬, 자기 아들의 살해 용의자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죄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고 했죠. 시모가 날 죽이려다가 남편을 죽인 게 다가 아니라니 그런 일이 더 있다고? 이제 형사들이 시모를 취조해 했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조서 작성할 겁니다.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대세요. 박자옥, 주민번호는 이봐요 형사. 우리 아들 그렇게 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일단 조사해보면 밝혀질 문제고 그리고 피해자 신상하고 관계. 왜 이렇게 일이 꼬인 거야. 내 아들이에요. 이름 조성우, 40세, 주민번호는 이거 아주 악질 존속살인이네. 그러니까 구급차에 실려간 아저씨가 아들이란 말이죠? 왜 죽였어요? 조성우 씨한테 무슨 일 한 건지 오늘 일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서 공국 끓여다가 아들 며느리 밥을 먹였는데
갑자기 며느리는 먹다가 속이 안 좋다고 두통 때문에 바람 쐬고 온다고 먼저 일어나서 나갔어. 그리고 몇 분 지나니까 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누워서 굴러대는 거야.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서 괴로워하고 발작까지 일으키면서. 난 얘가 왜 이러나 놀라서 그냥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이닥쳤다니까.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조성우 씨 사체 부검의 얘기론 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 사망인데 아마도 약을 먹은 지 좀 지나서 구급차를 탔다고 하네요. 아들이 그렇게 위중하면 바로 119를 부르는 게 정상적인 엄마 아닙니까? 너무 사람이 당황하면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 흐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황한 사람이 아니라 난처해하면서 정신도 또렷한 상태였어. 아마 당신이 먹인 청산가리로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도 못 데려갔겠지. 당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까 봐서 말이야. 안 그래? 형사는 책상을 팡 치면서 시모를 겁주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겁을 먹지도 않은 독한 여자였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형사 양반. 어떻게 알고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왔지? 혹시 누가 날 신고했어? 내 며느리? 유세영 씨 제보 받고 갔습니다. 유세영 씨 얘기로는 당신이 국에 흰 가루를 넣는 걸 봤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조성우 씨의 직접 사인인 청산가리겠지. 안 그래요? 어차피 지금 증거 물품에서 다 나올 거니까 박자우 씨 진술이 없어도 우린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그것이 봤단 말이지. 그럼 아니 왜 그녀는 멀쩡하고 내 아들이? 알 수가 없네. 남편처럼 일이 쉽게 안 돼 버렸어. 뭐라고요? 역시 이번 살인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설마 당신 남편 사망 사건도 관련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시모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시부가 사망했던 사건도 추가로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얼마 뒤 형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과 시모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형사들은 약 10년 전에 벌어진 시부의 사망 사건도 역시 계획 살해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하는 도중 당시 시부의 사건 사고를 담당했던 보험조사관이 수사에 협조를 했어요. 그 보험조사관도 그 둘이 시부를 사고사로 위장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자신이 조사했던 자료와 증거들을 경찰에 넘겨줬죠. 시모가 하던 얘기론 시부는 엄격하고 시모와 남편을 학대했다고 들었지만 조사관이 조사했을 당시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시부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서 칭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반듯한 사람이 이상한 아내를 만났고 아들도 지 애미를 닮아서 고생이 많다고요. 동네에서 시모와 남편은 문제가 많다며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대요. 시모는 여자들과 사소한 일로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돈이 많은 호라비를 꼬셔 내려다가 시부에게 걸리기도 했다네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괴롭혀서 시부가 피해를 당한 아이 집에 사과하기 일쑤였고요. 그러다가 시부가 이들에게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앓으시면서 시부의 형님 댁에서 지내셨는데 돈이 궁했던 시모와 남편이 할머니를 찾아갔대요. 당시 시아주버님 댁 가족들은 마을 잔치가 있어서 출타했다는 걸 미리 알고 성취하는 자기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 시아주버니 집에서 돈과 금품을 훔쳐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할머니는 멀쩡한 정신으로 이 두 사람을 발견하곤 지팡이로 막 때리면서 혼내셨대요. 이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디라고 들어와서는 아이고 내 둘째 며느리 네가 금수 같다는 건 알고 있었다만 이제 손주까지 니들을 가만히 둘 줄 아냐? 당황한 시모와 남편은 할머니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할머니의 머리를 몇 대 치고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쓰러져서 이후 가족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하신 거예요.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시모와 남편을 의심하며 추궁했습니다. 진짜로 니들이 한 거야? 사람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묻는다. 니들이 우리 형님 집에 침입해서
돈 훔치려다가 내 어머니 해한 건 맞아? 처음엔 딱 잡아떼던 두 사람에게 아까 니들 둘이 하는 얘기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래도 부정할 거야? 급기야 시부는 빗자루를 들고 남편을 개패듯 때렸대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말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실토했다고 합니다. 시부는 실토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해 하면서 내일 아침 박는 대로 니들은 나랑 경찰서 가자. 가서 니들이 한 짓을 자수하고 죄값을 받아. 니들 옥바라진 내가 해줄 테니까 새 사람이 돼서 나오너라.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게 내 식구들이라고. 지들 시어미의 친할머니인데. 아이고. 이러고 시부는 괴로운 마음에 술을 계속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부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리 아래로 추락한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경찰들에게 발견됐죠. 시모와 남편은 죽어도 자수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범죄를 알게 된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과하게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시부를 시모와 남편은 산책을 나가자고 거의 없다시피 끌고 가선 그만 인근 내가 다리 위에서 밀쳐 떨어뜨린 거예요. 다음날 인근 주민의 신고로 남편이 발견되어 경찰들이 사망 원인을 조사했지만 사실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술 먹다가 실족사하는 경우는 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부의 죽음은 사고사로 종결됐고 시모와 남편은 시부 앞으로 나온 퇴직금과 시부가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한동안 잘 놀고 먹었다고 해요. 이 돈으로 스키장 가고 또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쇼핑도 하면서 흥청망청 썼답니다.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땐 이들의 방탕함을 자제시켰는데 이제 자기들 세상이라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들 하고픈 대로 하고 산 거죠. 그 돈으로 부족했던지 시부의 사망보험금도 수령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조사관이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모는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야, 아들, 너 괜한 머리 대학서 공부한다고 쓰지 말고 그냥 보험회사에나 취직이나 해. 아, 네가 보험사에 가면 우리가 보험금 잘 타먹을 방법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은 전공과 상관없는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몇 년 뒤 절 형부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절 죽이기 전부터 함께 살인을 모의했던 살인자였던 거죠. 형사는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자옥 씨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백받아내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형사 경력만 10년 다 된 강력계 베테랑인 우리가 정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자백을 겨우 받아냈다니까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도 어찌나 발뺌을 하든지. 제가 아들 장례식에 가려면 조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갈 필요도 없다네요. 아니, 아들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분명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그렇게 시모였던 사람은 존속살해 3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재판받던 날 재판장에 있던 절 보고 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철장 안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악을 쓰고 절 원망했어요. 왜 내 아들이 죽어? 네가 죽어야지. 그리고 사실 네가 내 아들 죽인 거 아니야? 네가 국그릇을 바꿔친 건 맞지? 그럼 네가 살인범이지. 왜 내가 살인범이냐고. 저 여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버려서 원통한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가 감옥 가는 것이 억울할까요? 전 전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애미가 아들을 잃은 그것도 자기의 실수로 아들이 죽게 되는 그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겪어보니 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절대 교화될 수 없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분리해야 하는 감옥에서 밥 먹고 살게 두는 것도 아까운 인간이라고요.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나서 언니들은 달려와서 절 껴안고 다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다가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형부가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나쁜 새끼 소개시켜주지만 않았어도 하며 미안해했어요.
당신 꼴 보기도 싫어요. 어서 집에 가지 못해요? 지금 어떻게 우리 막내 앞에서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있어? 큰언니 그만해. 형부 잘못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박복해서 남편 보기 그 정도였던 거지. 그래도 큰일 당하지 않았으니 됐어. 형부도 울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만 구박해. 그래도 언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언니들이 절 지켜줘서 전 이렇게 큰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전 이날 이후로 밥상에서 국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그릇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너무 경악할 일을 겪고 나니 제 마음도 황폐하고 두려움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곤 해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사람은 절대 못 믿을 것만 같아요. 저에겐 이제 친정 부모도 없고 남편도 시댁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안타깝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늘이 구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나 시모의 그런 범죄자의 DNA가 유전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것 또한 비극의 연속 아니겠어요? 전 크나큰 범죄에 휘말렸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겨우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공개적인 곳에 보내게 된 것도 제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선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악질적인 사람을 잘 피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저의 얘기 끝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